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를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드렸고 제 의견을 좀 드렸고요. 또 가계부채 문제가 또 워낙 심각한데 어, 그때는 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의 본질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 가계부채 문제 중에서도 제가 엊그저께 지적했던 것 중에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지금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가계부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국제기구가 하나같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순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러니까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이렇게 급격히 치솟고 그게 순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200%에 해당된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이것을 안정화 조치를 계속 단행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 끊임없이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OECD가 지적을 했고 그 밖에 IMF나 BIS나 월드뱅크조차도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특히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를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에 있다라고 말씀을 엊그저께 드렸었고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을 보시면 최근 23년 들어서 연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전체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는 자영업자의 대출이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자영업 차주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보시는 것처럼 9조 1,343억 원까지 뭐 최근 들어서 뭐 3조 정도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큰 폭이냐면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 단위예요. 근데 23년 1분기, 2분기는 연 단위가 아니라 분기 단위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매우 약한 고리에 해당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자영업 차주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지금 5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 가계부채 문제도 특히나 자영업자의 문제에 집중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계부채라는 주제를 놓고 거의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를 해왔었는데요. 가볍게만 그 연구했던 몇 가지 결과물들을 보여드리고 그런 그 연구 결과의 연구 방법론의 기초에서 자영업자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해석해 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자영업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이미 냈었고 여기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예산 춘추라는 저널의 가계부채 현황과 특징이라는 어, 논문을 2015년에 냈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자영업에 대한 연구를 2012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했었고
또 그 가계부채의 특징, 시사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래에도 뭐 여러 논문과 칼럼과 보고서를 통해서 부채 문제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요. 부채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2021년쯤에 냈었고, 또 가계부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급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또 2021년, 22년에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이런 제가 그동안 뭐 10여 년 넘게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연구해 왔던 그 방법론에 기초해서 특히 자영업 가계부채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 일단 이것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에 총 취업자가 대략 2,700만, 2,8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취업자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가 임금 근로자, 그 다음 하나가 비임금 근로자,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합니다. 이런 구분 기준을 종사상 지위별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 근로자냐, 봉급 생활자냐 이거예요.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냐 이건데, 임금 근로자는 또 상용 근로자냐, 임시 근로자냐, 일용 근로자냐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이해가셨죠? 그다음 이제 비임금 근로자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이 비임금 근로자는 정확히 OECD 기준과 국회 기준으로는 자영업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통계청에서는 또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까지 우리나라 주요 정부에서는 특히 통계청 기준이 가장 정의에 부합하겠죠. 비임금 근로자는 크게 세 가지로 쪼개지는데, 하나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이를 고용주라고 합니다. 고용주.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이들을 자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급가족 종사자가 있어요. 무급가족 종사자는 예를 들면 남편이 치킨집을 하는데 아내가 같이 무급으로 일을 도와줘요. 무급가족 종사자죠. 근데 OECD 기준으로는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모두 자영업자로 분류합니다. 그 기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OECD 기준, 국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그렇게 드립니다.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비임금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비임금 근로자, 소위 자영업자의 추세를 보시면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가 있었고, 그때 자영업자가 줄죠. 비임금 근로자가 줄어요. 그리고 20년, 21년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버티지 못해서 자영업자가 줄고 또 줍니다. 그죠? 2021년까지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다시 리오프닝 시대가 오면서 자영업자가 다시 늘고 또 다시 늘어납니다. 23년 3, 4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수는 오히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만큼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서, 경기가 개선돼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도 굉장히 유명한 창업 컨설턴트가 있어요. 30년 정도 자영업 창업을 하신, 창업을 컨설팅해 오신 창업 컨설턴트로는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그 이홍구 대표님이라고 있으세요. 제가 한번 나중에 제 채널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영업에 대한 이해가 그 현업에서는 더 전문성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현업 전문가께 여쭤봤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를 여쭸냐면,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현재 폐업을 하려면 갖고 있던 그 부채를 일시상환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일시상환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폐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시상환을 못하면 폐업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개점휴업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에는 추가적인 운영자금이 들어가고 운영자금 이상의 매출이 안 나오는 경기니까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폐업을 하면 이 부채를 다 갚아야만 하니까 부채를 갚을 능력은 또 없어요. 이해 가셨죠? 그런 관점에서 자영업자가 줄지 않는 경향도 있다. 지금의 자영업 경기가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자영업 컨설팅을 해오셨기 때문에 창업 컨설팅을 해오셨기 때문에 IMF 외환 위기도 겪으신 거거든요. 근데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 30년 동안 가장 힘들다. 자영업자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용구 대표님은 참고로 그 무한도전 쩐의 전쟁 할 때 그때도 방송에 나와서 그 유재석 등등 그 멤버들을 그 창업 컨설팅을 해 주셨던 인물이에요. 그만 굉장히 알려져 계세요.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예. 참고로 미남이세요. 네, 이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이 말씀 안 드리면 아마 나중에 저한테 혼내실 거예요. 자, 어쨌든 자영업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비임금 근로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도 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왜 비임금 근로자가 늘어날까? 폐업을 못해서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건데요. 제가 오늘 이걸 낮에 분석을 해 보니까요. 자, 고용주와 자영자라고 했죠. 고용주는 한 명이라도 직원을 데리고 일하는 사람, 그럼 고용주고, 자영자는 말 그대로 1인 자영업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용주는 자영자보다 덜 영세한 것. 그러니까 자영자가 자영업자 중에서도 더 영세한 자영업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반드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보시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거예요. 고용주가 줄었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데리고 일하는 고용주는 줄었죠. 그런데 1인 자영업자는 많이 늘었죠. 물론 1인 자영업자가 늘었다, 자영자가 늘었다는 얘기는 데리고 있던 고용원을 내보낸 거죠. 내보낸 이유는 뭐 인건비도 올라서도 있고 업이 잘 안 되니까 사장님이 직접 다 모든 일을 해서라도 그 매출이나 운영 자금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또 키오스크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그죠? 기술적인 여러 대체 인력을 대체할 수단을 마련해서라도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고용주가 줄고 자영자가 늘어나는 이 현상은 바로 자영업자의 영세화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에 말씀드렸었던 개점 휴업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해가시죠? 개점 휴업의 상태. 그러니까 폐업을 못하고 그냥 열어만 놓은 거고 직원은 해고한 상태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로는 남아있지만 자영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고용주와 자영자를 합해서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이 자영업자가 결과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왜 이렇게 힘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요. 보시면 자영업자가 자금을 마련할 때 어떻게 해요? 본인 자금도 있지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28%가. 그죠? 본인 자금 더하기 은행에서 빌린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업을 하기 위해서 또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이고, 근데 빌린 돈을 갚을 만큼의 매출이 이어지면 모를까? 그게 안 되는 경우라면 폐업을 해야 되는데 빚을 갚을 능력까지 없다면 폐업을 못 하게 된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계산해 봤는데 종사상 지위별로 가구당 부채 추이를 보면요. 자, 자영업자가 있고 자영업자가 포함된 전체가 있겠죠. 근데 보세요. 2,700만 명의 취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2,700만 명. 그 중에 자영업자가 대략 650만 정도 된다. 그럼 대략 한 2천만 명 이상이 임금 근로자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를 모두 합한 개념인데, 당연히 자영업자의 가구당 가계빚이 크겠죠. 보시는 것처럼 가구당 가계빚이 대략 1억 7,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그마저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더 크게 늘었죠. 물론 전체 평균 가구당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1억 7,50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압도적으로 가구당 가계빚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가계 빚만 많으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빚만 많으냐?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채무 상환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엊그저께 드렸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채무 상환 능력을 확인할 때는 채무 상환 비율이라는 지표를 활용하는데, 채무 상환 비율은요, 분모에 가처분 소득을 두세요. 분자에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놓으세요. 그러니까 분모에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엄마와 아빠가 얼만큼씩 법니다 해서 우리 집은 한 달에 1,000만 원 법니다. 그게 가처분 소득이죠. 가구당 가처분 소득을 1,000만 원 놓으시고, 분자에는 뭐를 놓죠?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놓아요. 근데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2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원리금 상환 비율, 채무 상환 비율은 몇 퍼센트예요? 20%인 거죠. 그렇죠? 1,000만 원 중에 20%를 빚 갚는 데 쓴다, 이런 뜻이죠. 그 채무 상환 비율이 너무 높으면 40%에 달하면 그들을 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위험군. 그게 20% 정도면 안정군이라고 해요. 자,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용 근로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 이들을 임금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들의 채무 상환 비율은 20%대예요. 안정군에 해당됩니다. 안정군. 근데 30%가 넘어서면 위험군, 40%가 넘어서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33.55%로 채무 상환 비율이 굉장히 레벨 자체가 높죠. 임시 일용 근로자, 상용 근로자보다도 레벨 자체가 높죠. 네, 이런 현상을 놓고 보면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채무 상환 비율을 가구당별로 계산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는데 23년 중반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중에 발표됩니다. 근데 그 연중에 발표되는 그 통계는 전년도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발표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가지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연마다 나오는데 지금 23년 연중에 나왔던
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2년 데이터입니다. 채무상환 비율을. 근데 앞서 이미 소개해드렸죠. 잠깐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이미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채무상환 비율로는 확인을 못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그렇게 계속 늘었고 그 이후에도, 그리고 연체율과 연체액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 현상을 생각해 보면 지금 채무상환 비율이 얼마나 높게 올라갔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겠다. 특히 지금의 이 연체율은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높은 수준의 연체율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규모고요.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 채무상환 비율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근데 채무상환 비율로는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22년 기준이 33.5%였고 21년이 39.4%였는데 지금은 21년 그 이전보다 연체율이 훨씬 높다라고 한다면 채무상환 비율은 40%를 초과했겠다라고 그냥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추정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23년 지금의 상황을 알려면 내년 한 6, 7월이 돼야 됩니다. 지금으로선 그렇게 된다. 그만큼 이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돈을 벌면 4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힘든 건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얼마나 이 경영 상태가 힘든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경영 전망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성과를 물었더니 매우 나쁨이 44.6%, 다소 나쁨이 31.6%. 그러니까 나쁨만 계산해 보면 76% 정도가 나쁨이에요. 좋음은 거의 없습니다. 소상공인이 경영 성과가 좋지 못하다, 어렵다, 녹록치 않다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이 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지금 뭐에 애로를 갖고 있는지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소비 위축 때문에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소상공인이 직격탄인 거예요. 거기에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는 계속 나가죠. 원부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 함량인 거예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 겁니다. 매출은 일어나지 않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나 각종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니까 나의 소위 말하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경영자금 조달이나 금융 비용도 증가해서 소위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해서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공요금 상승도 인플레이션이고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도 인플레이션이고요. 수수료 광고비 부담이나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소상공인들이 애로사항을 보입니다. 그리고 23년 올해의 소상공인의 경영 성과를 스스로 전망하는 조사를 해봤더니 매우 악화될 것, 다소 악화될 것,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비중이 73.8%입니다.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상공인은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어렵다라는 거죠. 소상공인 경영 성과 전망이 왜 이렇게 악화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원가는 상승하고 소비 심리는 위축돼서 매출이 안 일어난다 이 뜻이죠. 그렇죠? 거기에 여기 밑에 뭐가 있습니까? 부채가 증가하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또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또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 지원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가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가장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 이거는 복수로 조사를 한 겁니다. 두 가지 이상을 표기한 거예요. 어쨌든 가장 많은 비중이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 이런 금융 지원을 좀 확대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자, 이렇게 가계부채가 문제고 가계부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에서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어요? 첫 문장을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2024년 경제를 가리켜서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2020년부터 23년까지 오르막을 걸었고 23년 올해 경제 이토록 실물 경제가 어려웠는데 경기 침체였는데 근데 2024년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오르막 올라와서 내리막이면 괜찮은데 오르막 이만큼 올라왔는데 또 오르막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힘들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김밥 가게 할머니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단무지 가격 오르고, 김 가격 오르고, 쌀 가격 오르고, 햄 가격 오르고, 전기요금 오르고, 가스요금 오르고. 그러면 김밥 가격을 올려잡아야 되는데 올려잡자니 손님이 떨어질까봐 단골 손님이 떨어질까봐 고통스럽게 느끼는 그 할머니의 마음. 딱 요 말씀을 제가 24년 경제전망서 프롤로그에 담았거든요. 그만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 관점에서도 질문을 주시는데요. 금리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될 이유가 100가지예요.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이유도 100가지입니다. 근데 가계부채 규모가 문제 있다. 자, 가계부채 문제 있어요. 근데 가계부채 문제가 규모에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올려서 추가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규모에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대출에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또 한 번 올려버리면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들어지겠죠. 약 650만, 700만에 해당되는 자영업자 그리고 자영업자 가구는 정말 힘들어지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 인상하지 않는 것이다가 아니라 인상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이토록 벌어졌는데도 이 격차를 좁혀가면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유도 가계부채일지 모르지만 또 금리 인상을 못하는 이유도 또 가계부채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녹화를 끝내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녹화 차원에서 마무리 말씀드린다면 이런 정말 어려운 경제 2023년 경제도 어려웠는데 2024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 더 어려운 경제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필요하신 분의 경우에는 또 책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